안녕하십니까. 더 배움 회원 여러분, 국가공인 직업상담사 2급 1차 대비 직업상담학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교재 위치가 96페이지 REBT 인지적 정서 이론 또는 인지적 정서 상담 이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바로 엘리트래요. 제가 앨리스 박사가 주창한 REBT 이론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REBT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원서라든가 일반적으로 상담학 공부를 하다 보면 이 REBT라고 되어 있고 또 이게 가로를 쳐서 RET라고 하기도 하고 또 가로 안의 내용을 끄집어내서 REBT라고도 합니다. 사실은 이 용어에 얽힌 얘기는 굉장히 많습니다. 막 서로 좀 다툼도 좀 있고. 왜 그러냐면 이 이론의 주창자인 앨리스라는 분이 사실은 시작은 행동주의 이론가예요. 근데 이 행동주의 이론가인데 이분이 조금 이제 어떤 의문점을 갖게 된 거죠. 자, 이게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 행동주의에서 소구 현상을 설명하는 건데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 번 더 좀 상기를 해볼까요? 제가 지난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행동주의는 현재의 잘못된 행동은 뭐라고요? 과거에 잘못된 학습 때문에 기인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잘된 또는 좋은 학습을 통해서 이 행동을 수정하게 된다. 그러니까 좋은 행동으로 수정하게 된다. 그러죠? 그러니까 옳은 행동을 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옳은 행동을 하는데, 근데 이게 좀 이 옳은 행동을 계속 하는 게 아니라 좀 지나다 보면 뭐가 된다고요? 바로 이렇게 소구가 된다는 거죠. 또 까먹고 또 원래 별로 좋지 않은 행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또 나중에 또 옳지 않는 행동을 하게 되는 이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러면 이 앞에 있는 이 전행동은 잘못된 학습 때문에 그러났다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지금 두 번째 오는 이 잘못된 행동은 도대체 어디서 오냐는 거죠. 이건 원인이 앞에서 없잖아요. 그래서 앨리스는 무릎을 탁 치면서 아하,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잘못된 행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학습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인지의 문제다. 코그니티브의 문제다. 그 사람의 사고체계다. 그 사람의 신념체계다. 이러한 것들이 사고체계, 신념체계, 인지체계가 그 사람의 행동을 좌우하는 것이다. 라는데 착안을 품고 자신의 행동을 레이셔널 이모션,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정서죠. 정서적인 부분에 의해서 비헤이브, 행동의 결정을 일어난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자신의 이론을 전개한 겁니다. 그래서 행동주의에서 출발했지만 결과적으로 행동주의에서 말하는 학습보다는 바로 신념체계, 사고체계가 인간의 행동을 좌우한다. 이런 그러한 점을 착안을 해서 만든 이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배경하에 9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이 레이셔널 이모티브 비헤이버 테라피라고 하는 인지 정서 행동 상담 이론. 길기도 하네요. 자, 여기 보면 이런 말을 해요. 두 번째 줄에. 여러분 교재 좀 보실까요? 두 번째 줄에 인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핵심을 이루는 세 가지 영역, 즉 인지, 정서,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서 본 내용이면서 이 이론에서는 인지, 정서, 행동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인지 부분이 중심이 되어서, 인지라는 거죠. 아까 코그니티브, 사고체계, 신념체계가 중심이 되어서 정서와 행동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러니까 학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신념체계를 어떻게 우리가 재구조화시켜 주느냐. 그래서 97페이지 보게 되면 이런 말로 오죠. 인지적 재구조화라는 말로 옵니다. 내담자의 어떤 부정적인 자기 패배적인 사고, 신념체계 이런 것 대신에 그것을 좀 더 수정시켜서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자기 진보적 사고를 갖게 해줌으로 해서 옳은 행동을 유발시키는 이러한 것이 바로 REBT의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REBT 인간관도 재밌습니다. 보게 되면 인간은 합리적인 생각을 할 수 있음과 동시에 파괴적인 생각도 할 수 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람의 사고체계를 교육시켜 주느냐 또는 사고체계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반박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옳은 생각, 파괴적인 생각이 아니라 건설적인 생각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두 번째, 인간은 양면의 잠재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했고, 자기 대화, 자기 평가, 자기 유지적인 존재로서 인간을 그렇게 결코 나쁘게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 보면 인간은 성장이나 실현 경향을 가지고 있으며 자기 실현의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올바르지 못한 사고와 학습한 자기 패배적 양식 때문에 성장 지향성이 방해받는다. 그러니까 올바르지 못한 사고 체계 또는 자기 패배적인 사고 체계 이런 것 때문에 어떤 자기 성장성을 제한받는 존재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죠? 바로 긍정적 사고 체계를 심어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어떤 상담의 모티브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론적 가정이 있습니다. 원칙 1, 원칙 2, 원칙 3 참 재밌는데 이런 얘기를 해놨습니다. 인간의 정서를 결정하는 요소로서 가장 접근하기 쉬운 것이 바로 인지라고 하는 거죠. 인지. 코그니티브 또는 코그니션이라고 하는 인지는 인간의 정서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우리가 또 접근하기 쉬운 그런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 역기능적 사고. 역기능적 사고라는 것은 보통 비합리적인, 불합리한 이런 것들입니다. 자기 패배적인 사고, 이런 사고는 정서적 고통의 핵심적인 결정 요소이다. 이게 대체 뭔 뜻이냐? 지금은 알 필요 없고요. 이런 게 하여튼 이런 입장이다라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또 세 번째, 우리는 생각하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정서적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는 먼저 사고의 분석부터 시작해야 된다라고 해서 과거에 어떤 학습을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사고 체계가 뭐냐부터 먼저 살펴보는 게 더 중요하다. 이제 행동주의와 좀 이렇게 다른 입장을 취하는 거지요. 그다음 원칙 4도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면 유전적이고 환경적인 영향을 포함한 이런 말을 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런 부정적인 사고는 유전적 요소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심약한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심약한 아이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사고 체계에서 조금은 일반인들에 비해서 조금은 왜곡되어 있을 수 있다. 유전적으로 그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 원칙 5에 보면은 어떻게 그들이 비합리적 사고를 습득하게 되는가 보다는 비합리적 신념에 대한 당시적 집착이 정서적 혼란에 더 가까운 원인이다 라고 해서 당시적 집착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번 내가 딱 우리 고착된다 그러죠. 트라우마처럼 저건 그럴 거야 라고 하는 어떤 생각이나 어떤 상황이 시츄에이션이 딱 벌어지면 그 시츄에이션에 대해서 딱 떠오르는 생각이 있죠. 부정적인 생각. 실직은 나쁜 거야. 정리해고는 나쁜 거야.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나는 정리해고를 당한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가정을 파괴할 거야. 남들로부터 대접받지 못할 거야. 이런 생각이 그냥 탁 드는 거예요. 그죠? 이러한 어떤 당시적 집착이 어떤 인간의 정서적 혼란을 일으키는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는 거죠. 마지막으로 또한 당시적 신념도 바뀔 수 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당시적 신념이 바뀔 수 있어야 우리가 상담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좀 더 긍정적인 신념을 갖도록 해줄 거 아닙니까? 그죠? 인간은 참 창조적인 존재고 실현 가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바로 이런 당시적 신념도 비록 잘못된 신념이라 하더라도 그게 바꿀 수 있어야지 되겠죠. 이게 이론적 가정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99페이지에 보게 되면 합리적 사고와 비합리적 사고에 대한 차이점을 제가 박스 안에 넣어놨습니다. 너무나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이죠. 예를 들면 합리적 사고는 논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모순이 없을 것이고 반대로 비합리적 사고는 모순점이 다소 존재할 겁니다. 그 다음 또 현실적인 측면에서도 합리적인 사고는 경험적 현실과 일치감이 있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상식이 있는 행동을 할 것이고 비합리적 사고는 경험적 현실과 불일치하는 그런 행동을 함으로 해서 타인에게 뭔가 좀 이상한 생각이 들게끔 하는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 내용을 쭉 설명해 놨는데 이제 합리적 사고가 무엇이며 비합리적 사고가 무엇이냐 하는 얘기를 제가 언급해 놨습니다. 박스 밑에 나오는 바로 비합리적 사고의 요소입니다. 이 앨리스라고 하는 분은 그럼 왜 사람들마다 이렇게 어떤 그 비합리적 신념에 빠지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바로 이 당위적 사고라고 하는 당위적 사고 세 가지를 언급해 놨습니다. 당위적 사고를 일으키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그 옆에 나오는 자기 자신에 대한 당이에요. 자신에 대한 당위.
뭐 제가 판서를 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은 굳이 뭐 필기하실 필요는 없고 교재에 있는 내용을 그냥 줄만 끄시면 될 것 같아요. 자기 자신에 대한 당위가 있고, 두 번째는 타인에 대한 당위가 있고, 세 번째는 세상에 대한 또는 조건입니다. 컨디션이라고 해서 조건에 대한 당위, 이렇게 세 가지 당위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당위성이 너무 크다 보면 자연스럽게 비합리적 신념에 빠진다는 거죠. 예를 들면 나는 반듯하게 컸어요. 늘 1등을 했고 모범, 우리가 범생이라 그러나요? 늘 모범생으로 커왔어요. 그러니까 나는 최선을 다했고 하라는 것 다 했고 선생님 말씀 잘 들었기 때문에 나는 결코 잘못되면 안 돼요. 또 잘못되는 것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자기가 하라는 대로 다 해왔고 나는 너무나 잘해왔기 때문에, 엘리트로 커왔기 때문에 언제나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잘못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정도 한번 실패하면 굉장히 심하게 낙담하거나 뭐 이렇게 자기 패배적인 어떤 그런 결과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타인에 대한 당이에요. 이런 거죠. 타인과 관계에서 어떤 당위성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러니까 이래주고, 이런 거죠. 너는 내 애인이니까, 우리 둘이는 사랑하는 관계니까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도 나를 사랑하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여자를 봐서는 안 돼. 나 외에 다른 남자를 봐서는 안 돼. 이런 것들이죠.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도 나만 사랑해야 돼. 이런 것들이에요. 나는 아버지니까 아버지로서 존경받아야 되고 너는 자식이니까 내 말을 들어야 돼. 아버지인 내 말을 들어야 돼.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그러한 것을 계속 확인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자기를 조금 무시하는 듯한 말을 하게 되면 바로 크 화를 내는 거죠.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기가 제대로 대접을 못 받았다는 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뭐 우리가 뭐 질투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뭐 길거리 지나가는 다른 어떤 남자를 봤다, 여자를 봤다. 그럼 왜 지나가는 여자를 왜 봤냐, 왜 남자는 왜 봤냐 막 따지잖아요. 이게 뭐냐면 바로 타인에 대한 당위가 크면 클수록 그런 겁니다. 집착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비합리적 신념, 사고 체계를 가져오게 하고 결국에는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야기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조건, 세상에 대한 당위입니다. 이것도 2차에서는 이 당위의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보라,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1차에서는 개념을 봅시다. 세상에 대한 당위는 그런 거예요. 조건에 대한 당위죠. 이런 겁니다. 내가 이제 뭐 사장님이 됐다거나 부장님이 됐다거나 회사 임원이 됐어요. 회사 임원이 되면 자기 방도 따로 있어야 되고, 그죠? 딱 출근하면 자기 책상 위에 신문도 딱 있고, 뭐 여비서가 와가지고 커피도 한 잔 탁 이렇게 갖다 놔야 되고, 이래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어. 이 조건이 뭐가 안 맞는 거야. 이러면 막 성질 내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줘야 되는데 나를 중심으로 안 돌아간단 말이에요. 이럴 때 화가 벌컥 나는 거죠. 이게 나를 무시하는 거야, 뭐야, 막 이렇게 하는 그러한 어떤 잘못된 생각이 바로 세상에 대한 당이라는 거죠. 이 세 가지가 막 얽히고 설키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은 100페이지로 갑니다. 앨리스는 이 세 가지 당위가 또 몹쓸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바로 그게 100페이지에 나오면은 과장적 사고입니다. 막 침소붕괴하는 거죠. 뭐 조그만 일만 갖고도 큰일 났다. 내가 뭐 대학 시험 치고 직업 상담사 시험 쳐가지고 떨어질 수 있어요. 공부가 좀 덜 됐거나. 그런데 뭐 이번 시험에 내가 떨어졌다니, 직업 상담사 1차 시험에 떨어지다니, 이런 시험에 떨어지는 나는 직업 상담사가 될 가치가 없어, 능력이 안 돼 하고 막 자포자기하는, 이런 생각할 수 있죠. 뭐 한 번의 실수입니다. 누가 살아오면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건데 그걸 못 견뎌하는 거죠. 두 번째, 좌절의 불포용성. 단어가 어렵나요? 좌절의 불포용성이라고 해서 뭐 영어로는 LFT라고 하는데 낮은 인내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한테 좀 무시당했거나 실패한 상황을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뭐, 또 다음에 좀 잘하면 되지 않겠어? 이렇게 좀 넘어가 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스트레스에 굉장히 약한 거예요. 포기하는 거, 체념하는 것을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뭐 체념의, 여러분 이런 말 들으셨어요? 체념의 미학. 체념의 미학.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이다. 우리 뭐 옛날 비틀즈 노래 레릿비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죠? 뭐 어떤 거 놔둬라, 그냥. 안 되는 걸 어떻게 하겠느냐. 레릿비. 그대로 놔둬라. 시간은 흘러가고 또 그 또한 흘러갈 것이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인간 가치의 총체적 비하를 하게 됩니다.
뭐 한 가지 조금만 잘못한 거 가지고 그 사람 전체를 비하하거나 자기 자신에 대한 총체적인 비하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막 자살 충동을 느끼게 되는 이런 상황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세 가지 당위가 이 당위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또 그 뒤에 나오는 100페이지에 나오는 과장적 사고, 자질의 불포용성, 인간 가치에 대한 총체적 비하 이렇게 세 가지가 연결된다. 이런 것이 인간의 어떤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으로 간다. 이렇게 REBT는 설명을 합니다. 101페이지 보면 그림이 하나 탁 나옵니다. 그래서 바로 이 그림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앨리스는 A, B, C, D, E, F 그림의 오른쪽 하단에 보면 필링이라고 있습니다. 그죠? 이 필링까지 합쳐서 A, B, C, D, E, F라고 해서 원래 A, B, C 모형을 좀 더 확장시킨 F까지의 모형을 그림으로 그려 놓은 겁니다. 이게 뭐냐면 순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어떤 사건이 생겼어요. 실직이 발생했습니다. 선행 사건이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 IB는 레이셔널이라고 하는 그 그림상으로 보면 여러분들 그 IB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이제 RB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R은 레이셔널 빌리프 합리적 신념 이런 뜻이고요. I라고 하는 것은 일레이셔널이거든요. 여기서 그러니까 IB 하는 것은 비합리적 신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레이셔널 빌리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R이 있느냐 I가 있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 처음에 IB니까 일레이셔널 빌리프니까 비합리적 신념 체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뒤에 나오는 IC 또 일레이셔널 컨시퀀스라고 하는 비합리적 결과물로 야기가 됩니다. 실직을 했다. 실직은 나쁜 거고 가정 파괴적인 것이다. 그래서 나는 내 마음대로 내 그냥 자포자기 할래. 뭐 이러한 체계로 가게 되는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D가 뭐예요? 논박, 디스퓨트죠. 논박을 통해서 실직한 사람들이 다 가정 파괴하더냐, 실직한 사람들이 전부 다 인생 실패하더냐, 실직하면서 오히려 더 전화위복이 되어서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지 않느냐, 뭐 이러한 논박을 통해서 이 사람의 IB를 아래쪽에 있는 RB죠. 레이셔널 빌리프로 바꿔줌으로 해서 또 레이셔널 컨시퀀스 합리적인 결과로 끌고 오고 그 다음에 새로운 느낌이 들도록 F라고 하는 필링, 새로운 느낌을 보여주는 이게 바로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그림상으로는 여러분들 E가 빠져서 이펙트라고 하는 효과인데 그 그림 밑에 보면 5번째 줄에 보면 E가 있습니다. 효과라는 말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 효과에 의해서 바람직한 행동을 변화시키는 효과를 보게 되고 그 효과에 따라서 바로 필링이라고 하는 느낌을 갖게 된다고 해서 A, B, C, D, E, F 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REBT 상담의 목표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101페이지 밑에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을 촉진시키고 사회에 대한 관심도 촉진시킬 뿐만 아니라 자기 지도력, 그러니까 자기 어떤 합리적인 생각은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든지 자기 지도력이 살아난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겠고 관용, 참아주고 인내하고 아까 얘기했죠. 자질의 불포용성이 아니라 좌절할 수도 있다. 실패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자기 관용심을 심어주는 것이고요. 또 과학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또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102페이지로 가서 REBT와 관련된 주요 기법들이 있는데요. 뭐 사실 REBT는 기법은 사실 크게 많지 않습니다. 중요하지도 않고요. 오로지 뭐예요? 논리적 반박만 하면 되는 거니까 크래시라고 합니다. 크래시. 앨리스는 뭐냐면 크래시가 뭐죠? 망치 같은 걸로 확 깨부시는 걸 크래시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비합리적 신념을 논리적인 어떤 사고체계나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깨부셔버리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되기 때문에 크게 어떤 기법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다만은 다만 여러분 103페이지로 가볼까요? 아래쪽에 보면 기출이라고 되어 있고 이러한 인지적 행동 접근의 주요 상담 기법으로는 인지적 재구성입니다. 인지적 재구성은 말 그대로 어떤 잘못된 비합리적 사고 체계를 합리적 신념 체계로 바꿔주는 방법이고요. 대처 기술 훈련이라든가 문제 해결 접근 기법이라고 해서 내담자가 겪고 있는 부적응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지적 재구성이라든가 대처 기술 훈련을 혼합적으로 적용해서 하는 혼합적 방법으로서의 문제 해결 접근 기법 이렇게 뭐 크게 나누면
뭐 두 가지인데 각각에 사용할 수도 있고 합쳐서 혼합해서 사용하는 이러한 문제 해결 접근 기법도 있다. 뭐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앨리스의 REBT 이론과 또 아주 쌍벽을 이루는 또 멋진 이론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 103페이지 밑에 있는 아론백의 인지치료라고 하는 이론입니다. 이것도 여러분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예요. 104페이지로 가게 되면 이 아론백의 인지치료는 약간은 앨리스와는 조금 다른 형태를 취합니다. 어떤 거냐면 REBT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A, B, C, D 그 다음에 E 이펙트 그 다음에 필링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거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이벤트라고 하는 또는 이게 액시던트라고 하는 사건이죠. 이 한 사건이 또는 어떤 사건이 그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어떤 비합리적 신념의 어떤 그런 원인 제공을 했다 이렇게 되는데 바로 이 그 아론백의 인지치료는 여러분들 104페이지에 있는 그 교재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됩니다. 어떤 부정적 생활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생활 사건이. 그럼 이게 이제 뭐 실직이라고 봅시다. 그럼 실직을 탁 당하게 되면 이 사람은 인지적 오류를 발생하게 됩니다. 이 실직에 대한 인지적 오류죠. 이 실직에 대한 인지적 오류는 왜 생기냐면은 그런 것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실직이라는 것에 대한 과거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실직을 한 것에 대해서 내가 본 적이 있어요. 그때 그 실직에 대해서 자기는 별로 좋지 않는 자기만의 어떤 인지적 오류를 가지고 있어요. 아, 실직은 정말 나쁜 건데 그렇게 생각해 왔는데 정작 나에게 그러한 실직이 발생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어떤 인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인식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어떤 인식이냐면 바로 역기능적 인지도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역기능 인지도식. 그러니까 실직 그 자체에 대해서 실직으로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실직은 나쁜 것이다라고 하는 역기능적 인지도식을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우리 도구마라 그러죠. 그 도구마를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자신의 실직에 대해서 부정적이면서 자동적으로 나쁘게 생각해버린다는 거죠. 아, 그러니 나의 실직도 나를 무지하게 힘들게 만들 것이다. 가정을 파괴할 것이다. 제대로 내가 인간구실을 못할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함으로 해서 마지막에 심리적 문제가 발생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아론백의 이론은 우리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바로 트라우마랑 같은 겁니다. 트라우마의 개념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트라우마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또는 뭐 아론백은 트라우마 대신 또 스키마라고도 합니다. 스키마. 이게 뭐냐면 어떤 과거의 어떤 경험, 좋은 경험이든 나쁜 경험이든 그 경험이 그대로 그 사람의 부정적 또는 긍정적 인식 또는 도구마에 영향을 줘서 그와 유사한 어떤 생활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그게 대해서 자동적 부정적 사고를 일으키게 하고 결국엔 나쁜 행동으로 결과를 야기시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트라우마의 개념은 아론백의 이론에서 설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옛날 그런 거 있죠, 그죠? 자라보고 놀란 가슴 뭐라고요? 소뚜껑 보고 놀란다.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현실요법입니다. 윌리엄 그레스의 현실요법인데 1차 시험이나 2차 시험에서 잘 나오진 않지만 개념만 좀 잡아가도록 합시다. 일단 뭐 현실요법은 윌리엄 그레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추천된 것이고 그 네 번째 줄에 보면 지금 그리고 책임 이걸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요법은 책임을 굉장히 강조해요. 우리가 게슈탈트라고 하는 형태주의 이론에서는 now and here이죠. now and here. 그래서 지금 그리고 여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현실요법은 now and responsibility. 지금 그리고 책임을 강조합니다. 지금 네가 이러한 것은 어떤 책임이 뭔가가 작동이 된다는 거죠. 네가 정신병에 걸린 게 아니라 네가 정신병으로 도망가는 것이 조금 더 편했기 때문에 네가 정신병으로 도망갔다 이렇게 하는 거죠. 우울해졌느냐 우울하냐 굉장히 차이점이 있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이 현실요법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의학적 모델을 거부한다. 말이 좀 어렵나요? 이것만 알면 현실요법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알 겁니다. 의학적 모델을 거부한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A, B 한번 해볼까요? 자, 우울한 나예요? 아니면은 우울해진 나인가요?
제가 오프라인 강의 때 항상 이렇게 물어봅니다. A라고 생각하느냐, B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대부분 다 B라고 생각해요. 우울한 나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울한 나 이렇게 얘기하면은 우울하게 된 원인이 나한테 있어요, 바깥에 있어요? 여러분 생각에 밖에 있죠? 밖에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취업이 안 됐어. 우울해진 거예요. 취업이 안 된 거는 뭐 때문에 안 돼요? 뭐 경기가 안 좋았어. 그죠? 경기가 안 좋은 거는 뭐 국가의 예를 들면 뭐 여러 가지 국가의 정책이 잘못돼서 이렇게 된 겁니다. 결국에는 내 우울한 것을 치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국가의 정책을 바꿔야 돼. 이렇게 되면 치료가 안 된다는 거죠. 윌리엄스 얘기, 이게 윌리엄 그레스 얘기는. 그러니까 우울한 나라는 거죠. 어떻게 됐든 간에 결국 우울이라고 하는 자체를 선택한 것은 나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선택이론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윌리엄 그레스의 해실력법을 선택이론이라고 하기도 하고 때로는 통제이론이라고 하는 용어를 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그걸 택했다라는 거죠. 내가 실직의 상태를 내가 택한 거고 내가 구직자의 상태를 내가 택한 거라는 거죠. 결국 따져보면 그걸 일단 자각하고 난 다음에 그 자각된 다음에 나름대로 어떤 그런 패배적 정체감을 긍정적 성공감, 성공적인 정체감으로 바꾸어서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끄집어내는 작업을 바로 현실력법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과 관련해 좀 정리하면 105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밑에서 한 5번째 보면 이런 거 있죠. 그죠? 뭐 성공적 정체감을 가질 수도 있고 패배적 정체감을 가질 수도 있는데 가능하면 성공적 정체감을 가지게끔 하는 것이 이 상담의 목표이며 106페이지로 갑니다. 방가로 1번, 방가로 2번이 있는데 특히 방가로 2번의 통제이론 또는 선택이론이라고도 한다. 그쵸? 그 다음 또 제가 뭐라 그랬어요? 밑에 의학적 모델을 거부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신병에 걸린 게 아니라 네가 정신병으로 도망갔다라고 판단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내가 끄집어내죠. 본이 나올 수도 있고요. 내가 무기력하게 그냥 어쩔 수 없이 내가 정신병에 걸렸으면 치료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책임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정신병에 걸린 것조차도 너의 책임이란 것을 일단 각성하자.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상담자로서 좀 도와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6페이지 제 아래쪽에 보면 책임에 대한 강조를 하게 되고요. 굉장히 좀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그러한 상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107페이지에 보게 되면 뭐 요것만 알면 될 것 같아요. 현실요법의 기본 개념을 보면 기본적 욕구라고 해서 욕구가 뭐 네 가지, 그러니까 신내에서 네 가지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뭐 사랑과 소속에 대한 욕구, 힘에 대한 욕구, 즐거움에 대한 욕구, 자유에 대한 것, 욕구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 또 구내에서는 바로 생존에 대한 욕구 이렇게 해서 하나 더 붙여서 총 5개의 욕구가 인간의 모든 행동을 좌우하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신내의 내구와 구내의 하나에 대한 5가지 욕구만 여러분들이 좀 암기를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크게 여러분들 공부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조금 여유 있으신 분들은 109페이지 보시게 되면 치료 절차라고 해서 WDEP라고 하는 거 있죠. 찾으셨나요? WDEP 영어 이니셜인데 보면은 want 원하는 게 뭐냐, 그 다음 doing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evaluation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 마지막에 planning 어떤 계획을 가지고 접근할 것이냐 라고 해서 치료적인 절차를 WDEP로 진행된다. 뭐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10페이지 보시게 되면 굉장히 강력하고 짧은 순간에 임팩트 있게 상담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현실요법은 두 번째 줄에 나오는 110페이지 두 번째 줄에 나오는 것처럼 단기적인 중재 전략으로 오리엔테이션 기법이라고 해요. 이런 기법으로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총 11개의 일반 상담 이론에 관련된 모든 내용을 다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직업 상담에서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어프로치하며 직업 상담 장면에서는 어떻게 활용되는가 하는 것들을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